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목소리가 돌아왔고, 밤 되면 또 폐병 환자처럼 엄청나게 기침에 시달리긴 하는데, 그래도, 복습 영상을 좀 빨리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시험이 한 달 정도 남았고, 제가 수업 때도 보통은 잘 얘기하지 않는데, 복습 영상을 올릴 테니까 좀 잘 봐달라고, 얘기를 한 것은, 제가 뭐 이 조회수를 올리고 이런 거는 사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한다는 게 제가 수업하면서도 정말 진짜 처절하게 느껴졌어요. 처절하게. 그래서 제가 좀 조금 더 이제 차근차근 이제 수업을 올려 볼 테니까 그걸 보면서 사실 처음에 들으면 되게 낯설어요. 그러니까 이 서양사 자체가 그 사람 이름이나 뭐 여러 가지 용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낯설기 때문에 이름도 막 길고 그래서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니고 우린 최대한 간단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번에는 이제 헬레니즘 제국을 봤었고요. 이번에는 로마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이 로마를 한번 볼 텐데 로마는 지금은 뭐 이탈리아의 한 도시이지만 이때는 고대 로마 하면 엄청난 제국을 형성하기도 했죠. 근데 그런 로마도 사실 처음에는 조그만한 폴리스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대 아테네나 그런데 고대 그리스에서 폴리스들이 생겨날 때 사실 동시대 때 이미 이제 작은 폴리스로 로마도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기원전 8세기 중엽에 티베르 강변에 작은 도시 국가가 건설되기 시작했고 저 위에 있는 게 그 로물루스 레무스 형제라고 로마를 처음 만든 건국 시조 뭐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얘들이 뭐 늑대젖을 먹고 자랐다. 뭐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이제 로마의 이제 도시를 상징하는 거는 늑대예요. 그래서 너희 축구팀 좋아하는 축구 좋아하는 애들 AS 로마 보면은 로고에 늑대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요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아주 역사가 깊은 거예요. 그러면 로물루스 레무스를 조금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우리 트로이가 함락되는 거 배웠었잖아요. 트로이 전쟁. 그래서 그때 건너온 트로이 왕자 중에 에네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뭐 후손이 뭐 로물루스 레무스 형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로마의 요 건국하게 된 것들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 뭐 트로이로부터 시작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또 얘기하긴 하겠지만 로마를 처음 세운 것도 로물루스고 마지막 이제 망하게 되는 것도 로물루스거든요. 그래서 로물루스부터 시작해서 로물루스로 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보면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마 생각하면 아테네 민주정, 고대 아테네 민주정, 그리고 로마는 공화정이라고 하는 게 발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공화정이라고 하는 게 뭐 처음부터 지워진 건 아니죠. 그래서 얘들도 처음에는 왕정에서 시작을 했다가 소수의 이제 귀족정, 엘리트, 귀족을 중심으로 한 귀족정이 이루어졌다가 그리고 공화정, 우리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이 공화정 체제로 오게 되는데 이 공화정을 구성하고 있는 세 축을 원로원 그리고 집정관 평민회 이렇게 좀 봐야 돼요. 근데 요 원로원 같은 경우가 아주 귀족종적인 요소가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귀족들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최고 권력 기관을 담당하는 곳이고 정책 자문 및 의결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정을 담당하는 것은 이 집정관, 콘술이라고 하는 애들인데, 마치 요거는 뭔가 왕정인 요소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2인의 이제 콘술로 이루어져 있고, 어,
얘들이 이제 행정, 사법, 군사의 절대권을 행사하는 애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일종의 대통령이랑 좀 비슷하고 얘들이 선출직이에요. 그래서 임기가 정해져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일종의 지금의 대통령을 뽑는 공화정이랑 같은 구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평민회. 평민회는 평민들의 모인 회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여기에 대표인 이제 호민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출해서 평민 대표 얘들이 일정의 이제 평민 대표로서 약간 집정관과 좀 같이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게 공화정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주어지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공화정에서 평민권이 신장되는 과정은 처음에는 평민회 이런 것도 없었어요. 원론 중심으로 다 이루어지다가 점차 이제 평민회도 창설되고 평민회 대표인 또 호민관도 선출하고 하면서 이제 점차 평민권이 신장되기도 했고 또 하나는 우리 12표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 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 12표법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관습법을 하나의 이제 문서화시킨 이제 성문법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지금 법전이나 글로 이렇게 다 보면서 아 이게 법이구나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법전이 없는 시절인 거죠. 그래서 그때는 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해야 돼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관례대로 이렇게 해왔어라고 이제 그냥 귀족들이 마음대로 법을 적용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법이 12표법인 겁니다. 그래서 평민들의 신권이 평민들의 권리가 더 높아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마음대로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거를 제한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 법에 딱 요렇게 나와 있잖아. 법대로 해 라고 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귀족의 자의적인 법 해석을, 그러니까 법 적용을 막을 수 있도록 한 게 12표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요게 원론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오른쪽 위에 나 있는 것처럼 아닌가? 내가 나와서 가려져 있는 건가? 우리 이탈리아 지도 모양 알죠? 생긴 거 보면 약간 뭐 장화라고도 하고 저는 뭐 좀 더 부추나 이런 모양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처음에 조그만 로마 도시 폴리스에서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시작을 했다가 점차 팽창을 하면서 기원전 3세기쯤에는 이탈리아 반도를 이제 통일하게 된 거고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막 부족들이 막 있었어요. 뭐 에트루리아라든지 뭐 삼류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민족이나 좀 이런 것들도 다양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다 빼고 그냥 3세기쯤에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게 되면서 점차 이제 팽창을 해 나가게 됐다라고 보면 되고 그 대표적인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카르타고랑 로마 간의 전쟁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왜 포에니 전쟁이냐면 카르타고가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카르타고는 그 우리 앞서 봤던 페니키아가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에 만든 식민지거든요. 식민지로 만든 나라라서 카르타고를 만든 애들은 그러니까 페니키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페니키아인들을 영어로 하면 포닉이라고 해요. 포닉. 그래서 포에니. 그래서 페니키아인의 전쟁 이런 뜻이에요. 포에니 전쟁은. 페니키아인들과의 전쟁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카르타고랑 로마의 전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지중해 해상권을 놓고 싸웠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지도를 보게 되면 자, 로마 여기 부추 모양이 있고요. 요 이탈리아 반도 다 통일한 다음에 이제는
위로는 산맥이 막고 있어서 더 가기 좀 어려웠고, 얘들이 진출하고자 하는 거는 아무래도 바다를 많이 접하고 있어서 이 지중해 쪽으로 좀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여기를 이미 장악하고 있던 것이 이 북아프리카 지역의 이 카르타고였거든요. 그래서 이 지중해 딱 사이에 있는 이 바다를 두고 이제 전쟁이 나타난 게 포에니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총 3차례 싸웠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요 시칠리아 섬이라고 큰 섬이 있어요. 이탈리아 반도 밑에 요 시칠리아 섬 쟁탈전이었고, 마찬가지로 요 시칠리아 섬도 엄청난 자원이나 이런 것들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2차는 아주 중요한 명장 두 사람이 나옵니다. 당시 이제 카르타고의 명장으로 불리는 한니발이라는 장군하고, 그리고 로마에서 맞서 싸웠던 라이벌은 스키피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2차 전투 때는 처음에 칸네 전투라고, 여기서는 카르타고가 승리합니다. 한니발이 말도 안 되게 승리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한니발이 어떤 짓을 했냐면, 바다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딱 로마가 막고 있으니까 바다로 안 가고 삥 대륙을 타고 둘러가면 요 히스파니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가지고 넘어서 이제 피레네 산맥을 넘고 알프스 산맥을 넘고 이렇게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한니발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로마에 생각지도 못한, 좀 방심하고 있던 허를 찌른 거죠. 그래서 요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막 코끼리 부부대 끌고 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로마 애들이 처음에 져요. 그래서 그게 칸네 전투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한니발이 대대적인 승리를 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고 오히려 이제 또 바다 해상을 타고 와서 카르타고의 본진을 막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막는 과정에서 자마해전에서 또 한 번 이제 로마가 반격해서 승리하게 됐고, 마지막 이제 3차에서는 완전히 이제 스키피오가 카르타고의 본진을 다 멸망시키는 전쟁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카르타고는 이제 아프리카라고 하는 속주로 스키피오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점령이 된 거죠. 요때 말하는 아프리라고 하는 게 요 당시 요 지역의 리비아 지역이거든요. 지금의 뭐 티니지 리비아 요쪽 지역인데, 요 지역의 원주민을 부르는 이름을 이제 아프리라 불렀대요. 그래서 아프리 요 아프리의 땅이란 뜻으로 아프리카라고 하는 의미가 생겼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로마가 카르타고를 물리치고 지중해 패권을 차지하게 된 전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이 지중해 해상권도 가지게 되고, 교역에서 나오는 이점이나 그리고 요 점령한 지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또 자원이나 뭐 농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곡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제국이 엄청나게 팽창될 수 있고 되게 발전할 수 있는 건데, 로마 내부 자체에서는 사실 공화정의 위기라고 하는 엄청난 내부적인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 공화정의 위기를 뭘 뜻하냐면, 당시 이제 포에니 전쟁 이후에 귀족들이 대농장이라고 하는 걸 경영을 해요. 요런 걸 이제 라티푼디움이라고 대농장 제도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게 점령지에다가 귀족들이 요 땅, 자기들 땅을 이제 점령지의 땅을 값싸게 이제 다 가진 다음에 요 땅에다가 이 노예들을 이용을 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농사를 짓게 돼요. 그러면 그 속주, 그러니까 점령지입니다. 그럼 점령지에서 아주 값싸게 생산된 곡식들이 값이 아주 싸게 들어오게 되겠죠. 로마 내부에 이제 들어오게 돼요. 싸게 들어오게 되면서 로마 내부에 있는 자영 농민들, 로마 내부에서 농사짓고 살아가는 아주 소규모의 농지를 갖고 농사를 짓고 살아가던 일반적인 농민들이 몰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영농의 몰락이라고 하는 거는 로마 군을 지탱하고 있던 이 평민들이 몰락을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군사력까지 약화되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로마의 군사적으로도
이 로마 자체 기반이 무너지는 상황이 나타난 겁니다. 요걸 공화정의 위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화정의 위기는 결과적으로 우리 보면 로마 내부에 있는 자영농의 몰락, 그래서 로마의 군사력이 약화되는 이런 상황을 공화정의 위기라고 한다는 겁니다. 공화정의 위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요걸 좀 극복해 보고자, 개혁을 추구했던 사람이 이제 그라쿠스 형제입니다. 그라쿠스 형제는, 평민으로 이제 호민관으로 선출됐던 두 형제인데, 형이 이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고 그 다음 이제 동생이 이제 가이우스 그라쿠스입니다. 얘들이 당시 이제 자영농이 몰락되는 요 상황을 좀 개혁해 보고자 해서 이제 토지 소유 상한제라든지, 그러니까 당시 많은 귀족들이 굉장히 많은 토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좀 제한하려고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토지 소유 상한제 제한을 걸어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시행해서 그 제한을 넘어서는 땅을 갖고 있으면 몰수해서 일반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이런 걸 하려고 했고, 또 곡물법이라고 해서 값싼 곡물을 좀 들여와가지고 일반 농민들에게 좀 분배해주고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귀족들은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래서 티베리우스 같은 경우는 암살당했고, 뒤이어 이제 동생도 이제 또 더 이제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결국은 압박을 받다가 몰려서 이제 자살을 하면서 생을 마감했던 아주 비운의 형제라고 보면 됩니다. 요게 이제 실패하게 되면서 공화정의 위기는 더욱 더 위기를 가져오게 된 거고, 요런 상황에서 이제 엄청난 혼란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막 군인 정치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삼두 정치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삼두 정치가 나타나게 되고, 요 1차 삼두 정치 요거예요. 농민이 흙 한 줌 질 수 없다니, 이런 것 때문에 그라쿠스 형제. 그래서 1차 삼두 정치라고 3명이 권력을 나누는 삼두, 머리 3개 정치가 나타납니다. 요때 3명은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라고도 불리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폼페이우스, 그리고 크라수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폰카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1차 삼두 정치는 폰카크 중에서 3명이 이제 나눠서 하고 있다가 중간 과정 다 뺄게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탈락하면서 결국 카이사르가 갈리아 정복. 갈리아는 지금의 약간 프랑스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쪽 지역을 정복을 하러 나간 상태에서 카이사르를 좀 쫓아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오히려 정복 후에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진격해서 나머지 다 없앤 다음에 자기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독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차 삼두 정치를 하고 있다가 3명이 나누고 있다가 결국은 카이사르 혼자 나머지 다 제거하고 독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던진 사람이죠. 그래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갈리아 정복할 때 이런 얘기 했었고, 그리고 로마로 진격하기 전에, 그래서 진격하기 전에 마지막 루비콘 강을 건널 때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이런 의미를 명언을 남기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 사람이 독재를 하다가 정치 되게 잘 했는데, 자신이 믿고 있던 부하 브루투스에게 이븐유 브루투스 너 맞어 라는 말을 마지막 남기면서 이제 배신을 당하죠. 그래서 귀족에게 암살당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됐고, 뒤이어서 이제 또 이제 2차 삼두 정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2차 삼두 정치가 나타나게 된 3명이 이제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젊은 이제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부하였던 안토니우스, 그리고 레피두스, 이렇게 세 명. 그래서 안옥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요 중에서 결국은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나머지를 다 제거하고 황제로 등극하게 되면서 제정이 성립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제정이었으나 옥타비아누스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는 절대 황제 아니라고 끝까지 황제 아니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실제로는 그냥 황제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이 체제를 좀 보려면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진 다음에 뭐 모든 권력을 사실 뭐 원로에게 다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택한 거는 나는 그냥 단지 제1의 시민일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1의 시민이란 뜻이 프린캡스예요. 프린캡스. 그래서 자신은 프린캡스, 난 제1의 시민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많은 이제 뭐 집정관도 있고 그런 관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는 난 그냥 평민의 대표 호민관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호민관 이제 정치를 직책을 택했던 자처했던 인물이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황제와 같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왜냐면 속주에 대한 통제권, 그러니까 점령지에 대한 통제권 이런 것도 사실 다 갖고 있었고, 그리고 호민관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또 뭐 프린캡스라고 하는 시민 대표 역할도 하면서 또 원로원 의장의 역할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사실 다 갖고 있기도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군대 그리고 재정에 관한 권한까지 다 갖고 있어서 그냥 사실은 제국을 전체 자기가 다 손아귀에 쥐고 있는 형태예요. 말만 그냥 나는 제1의 시민일 뿐이야 할 뿐이지. 그래서 이거를 자기는 끝까지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황제와 다름없었다라고 해서 이때부터를 이제 제정 로마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보이는 모습, 그런 막 겸손해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원로는 이 사람을 아주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정말 존엄한 자야라고 하는 칭호를 부여해요. 그 칭호가 바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라고도 하고 이건 본명이고요.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를 다르게 이제 부를 때는 뭐 아우구스투스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존엄한 자. 본명은 그냥 옥타비아누스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정 이후에 약 200년간 로마의 평화 시기가 와요. 이걸로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팍스 로마나. 그래서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거고 아주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고 제국의 최대 영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황금기였던 그때입니다. 요때를 이제 뭐 오현제 시대라고도 하거든요. 5 현명한 황제의 시대. 뭐 이름만 좀 얘기하면 네르바, 뭐 트라이아누스, 뭐 하드리아누스, 안토니우스 피우스,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렇게 5명이에요. 근데 요들의 특징은 자신의 아들에게 그냥 직계 아들에게 왕이 황제 자리를 물려준 게 아니고 정말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현명한 황제다, 세습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오현제 시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업적들이 워낙 뛰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아주 자세히 다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자, 근데 한 가지 조금 설명을 하면 마지막 이제 뭐 철인 황제라고 불린 사람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란 사람인데 요 사람은
철이는 뭐 우리 생각하는 아이언 아니에요. 그래서 철학자라는 뜻이에요. 그 황제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철학자이기도 하고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은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 했고 그렇게 이제 왕위를 물려줬는데 하필이면 그 아들이 코모두스라고 좀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정을 하다가 결국 친위대장에게 살해당하면서 군인 황제 시대라고 하는 로마의 아주 혼란기가 가져오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 아주 팍스 로마나 요 시대에 약 200년간 잘 이어져 가다가 아우렐리우스가 마지막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는 욕심을 가지게 되면서 아주 희한한 로마의 좀 혼란기가 다시 찾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동서 로마가 분열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분열 원인을 좀 보자면 이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침입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게르만족 들 수 있고요. 그리고 군인 황제 아까 얘기했지만 코모두스가 이제 친위대장에게 살해된 이후로 군인 황제들이 등장을 했는데 한 50여 년 동안 26명의 군인 황제가 등장을 해요. 그거는 뭐 한 몇 년씩 못했죠.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그러니까 서로 죽이고 이런 게 이제 반복될 정도로 굉장히 혼란기가 왔었다라고 좀 보면 되고요. 사실 동서로마가 분열이 된 거는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 때 먼저 분할 통치라고 제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동쪽, 서쪽 이렇게 좀 나눠서 통치를 하기 좀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이어지다가 결국은 완전히 분열이 된 걸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요 분할 통치 시기에 좀 중흥을 노력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콘스탄티누스 이제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비잔티움 지금의 이제 이스탄불이죠. 이쪽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면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이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부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천도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때 이제 크리스트교가 공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트교는 나중에 보겠지만 로마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박해를 받아왔다가 처음으로 이제 국가에서 크리스트교를 이제 진짜 나라에서 종교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공인을 한 게 요때예요. 그러니까 313년 밀라노에서 칙령 황제가 내리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그리스도교가 공인이 되었고 로마가 완전히 분열된 것은 사실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고 나서 이 아들이 2명 있었는데 걔들에 따라서 좀 나눠져요. 그러니까 동로마 서로마로 완전히 좀 분열이 되었다. 땅을 나눠 가지게 되면서 완전히 분열이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중에 서로마는 이제 476년에 게르만족 용병대장이었던 오도아 케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요 멸망 당했을 때 마지막 황제 이름이 로물루스였어요. 그래서 우리 앞서 얘기했지만 로마는 처음 만든 건국 시조도 레무스 형제였거든요. 그래서 로물루스에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 로물루스의 때 멸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로마 제국은 소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도 약 한 1000년 이상 거의 번영을 하다가 결국 오스만 제국 나중에 이제 이슬람 세력이죠. 오스만 튀르키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면서 그렇게 로마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돼요. 근데 아주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우리가 지금 고대 시대를 보고 있는 건데 거의 뭐 나중에 동로마 제국은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하죠. 요거는 거의 중세에서 거의 근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까지 이제 볼 수 있는 때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 로마 문화를 한번 볼게요. 로마 문화는 사실 고대 그리스 문화가 굉장히 좀 화려하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음, 기교적으로 화려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다면 로마 문화는 사실 뭔가 좀 예술적으로 되게 뛰어나다 이렇다기보다는 훨씬 좀 현실에서 좀 더 쓰임이 좋은 그러니까 실용성이 더 돋보이는 이런 문화들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로마 하면 로마법, 뭐 로마법을 따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로마에 가면. 그래서 그럴 정도로 로마 법이 굉장히 유명한데 기존의 간수법에서 이제 시민법이라고 하는 걸로 발전을 했다가 결국은 로마는 처음에는 시민법이라고 아예 자기들 본토에 있는 그 진짜 시민들에게만 법을 적용을 해줘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시민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로마 제국 전체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법을 다 적용을 하는 만민법이라고 하는 걸로 발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세계를 보는 이런 세계관, 이런 시야도 더 넓혀지게 된 거고 그런 로마의 법률을 집대성해서 만든 법전이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고 얘기하고 요게 이제 뭐 로마법 대전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로마는 도로 나 이런 것도 건축 이런 것도 굉장히 발달했는데 도로는 아무래도 넓은 제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도로 이때부터 이미 뭐 콘크리트 뭐 이런 것들이 발달했고요. 그리고 아치 형태 그리고 뭐 둥근 이제 돔 모양 지붕이 있죠. 이런 것들도 이미 기법을 만들기도 했고 뭐 대표적으로 콜로세움도 있고 그리고 수도교 이런 걸 만들면서 물이 이제 우리 상수도 시설 이런 것들을 이때 이미 다 갖추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철학의 뭐 실천적, 윤리적 철학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뭐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게 좀 발전했다. 자세히는 안 보겠습니다. 철학은. 그리고 역사학에는 뭐 로마사, 뭐 게르마니아, 뭐 갈리아 정기 이런 게 있었다. 요 카이사르 아까 그 카이사르예요. 그래서 카이사르는 황제이기도 하면서 군인이기도 하면서 정치가이기도 하면서 역사학자이기도 하면서 뭐 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모든 여러 재능이 되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학은 라틴 문학. 로마는 뭐 라틴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라틴어를 통한 라틴 문학 이런 게 발달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영웅전 한번 읽어볼 만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과학은 이제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 지금은 지동설 우리 얘기하지만 이때는 천동설 나온 것만 해도 엄청나게 천문학적으로 발달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 만민법이 결국 유럽의 지금 근대법까지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중시하는 이런 근대법으로 발전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사실 유럽의 정신 뿌리를 얘기할 때 그리스, 고대 그리스 그리고 이 로마 이 두 기둥이 이제 받치고 있으면서 유럽의 뿌리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신의 뿌리. 그래서 로마는 정말 중요합니다. 유럽에 있어서. 콜로세움이죠. 이게 수도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까지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크리스교 지금 이제 기독교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는데 요거는 사실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한 이단으로 출발했죠. 이단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교라고 하는 거에서 좀 이단으로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처음에 유대교 같은 경우는 사실 유대교랑 크리스교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뿌리도 사실은 같은 것이고 네, 유대교는 갖고 있는 것 중에 아주 전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까? 지금도 이제 유럽 애들도 그렇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선민사상이거든요. 선민사상.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 뭐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대 민족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유대교예요. 그래서 그거에서 예수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게 그리스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이단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처형을 한 건데, 사형을 했는데 3일 만에 부활했네 뭐 이런 얘기가 하잖아요. 그거 실제로 믿을 수 있는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걸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창시된 종교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제로 예수도 같이 뭐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러 다녔다고 하죠. 부활한 다음에 그래서 사랑의 종교다. 그리고 믿음, 뭐 만민평등 이런 거 내세우게 되면서 하층민과 여성들에게 널리 전파되게 됐는데, 로마에서는 이게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크리스교가 우상 숭배를 되게 거부하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황제도 숭배를 거부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탄압을 받게 됐고, 거의 한 3천여 년 동안 계속 탄압을 받고 되는 거죠. 아니죠. 300여 년이죠. 3천은 말이 안 돼. 300여 년 동안 계속 이제 탄압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밀라노 칙령 때 이제 공인이 된 거니까 그 전까지 계속 지하에서 조금 숨어서 이렇게 막 조금씩 포교 활동을 해 갖고 그런 식으로 이제 널리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밀라노 칙령으로 공인이 된 거고,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완전히 국교화가 돼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진짜 큰 나라잖아요. 근데 이 큰 나라에서 나라의 종교는 크리스교다라고 탁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아직까지도 유럽의 지금 정신의 뿌리로 남게 된 거고, 그리고 지금도 여러 세계 종교로 발전하게 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랑 함께 유럽 문화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 또 하나 이제 그리스교를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유럽 생각하면 우리 뭔가 교회, 그리스교 이런 이미지, 성당 이런 거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빼놓을 수 없거든요. 특히 우리 수업 때도 얘기하긴 했는데, 중세 유럽은 크리스교로 시작을 해서 크리스교로 끝이 나요. 모든 인생이. 그래서 크리스교를 인생에서 그냥 빼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세상이거든요. 종교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중세 시대였는데, 그런 모든 문화나 모든 생활이나 이런 거에 이제 중심이 되는 게 크리스교일 정도로 로마를 지배하던 것이 크리스교니까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의 출발이 바로 이때 이렇게 출발해서 막 엄청난 박해를 받다가 로마 때 국교화가 되고 세계적인 종교로 점차 발전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요까지 우린 봤습니다. 로마가 사실은 대학교 이런 과정에서는 거의 뭐 한 학기 뭐 이 정도 이제 다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아주 큰 주제고, 되게 엄청난 스케일의 사실은 역사인데, 그걸 우리는 사실은 요 한 30분 40분 요거 가지고 짧게 이제 축약을 해서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더 세세하게 쫙 다 설명을 해주고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요것만 봅시다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수업 때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하고 이제 필요한 부분만 좀 요약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 우리 더 끌면은 여러분들이 영상 보다가 죽어요. 그래서 로마사 정리를 한번 짧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